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유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5일 동안의 긴 휴일 동안 달콤하셨나요? 예, 요새 그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고향에 오지 말라고 다 집에 집콕하라고 방침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집에서 잘 쉬셨다는 분도 있고, 또 그동안 밀린 집안일 다 해치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 잘 보냈으리라고 믿고, 언제 우리 2학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2학기 첫 강의 조한혜정 교수님 강의 어떠셨나요? 우리가 조금 세상을 좀 넓게 또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고 내다보는 기회가 됐을 걸로 믿습니다. 댓글에서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셨기를 바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학기에 벌어지는 다양한 수업에서도 그 얘기들이 조금 잔영처럼 남아서 계속 곰씹으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토론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강을 제가 하게 됐는데, 오늘 강의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로컬 뉴딜과 활동가. 여러분들이 활동가시잖아요. 1학기 마지막 종강 때 제가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에 이은 연작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컬 뉴딜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회복력을 만들고 함께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좀 결론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지역 활동가로서 역량을 조금 올리고 로컬 뉴딜을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복습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1학기 종강 특강 때 그린 뉴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네, 무조건 10년 내에 탄소를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30년 안에 순제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린 뉴딜의 정책은 10년 내에 절반을 줄이겠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선언이 없으면 그 그린 뉴딜 정책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린 워싱이에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 하에 포캐스팅 아니라 백캐스팅 한다 그러죠. 목표를 정하고 거꾸로 순차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한 그린 뉴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랬죠?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데 탄소를 배출해야만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을 오랫동안 누려온 기득권자들이 반대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유력한 정치인과도 친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시켜야 돼요. 왜? 거기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 석탄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어떡하죠?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석탄 발전소를 중지시켜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코로나잖아, 모르겠어. 당장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살 수가 없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환 과정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대책, 전업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반대할 거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면은 탄소를 줄이는 전환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전환 과정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금의 불편과 불이익은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불편이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체계적이고 디테일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 정의로운 전환 대단히 중요한 그린 뉴딜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탄소를 줄여도요, 계속 재난은 발생할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재난은 앞으로 당분간 발생할 재난은 과거에 오랫동안 100년 동안 우리가 누적적으로 발생시킨 탄소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인다고 해서 재난 상황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재난은 닥칠 거다. 이번에 50여일의 긴 장마, 바로 그런 재난으로 재난의 효과죠. 기후 위기의 한 현상으로서 지금 이런 기상의 여러 가지 이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기상이변, 기상재난이 나타나고 이런 감염재난과 기생재난이 막 뒤엉킨 그야말로 전면적인 생태재난이 들이닥치면은 진짜로 없는 사람들이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들을 미리미리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를 줄이는, 그리하여 산업도 재편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전환하는 이 거대한 전환의 프로젝트는 다 좌초되는 거예요. 중도에 정지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관점에서 그린 뉴딜의 정책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뭐였죠?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뭐죠? 일자리입니다. 이거 내가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안전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일자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역사회입니다. 로컬에서 일자리가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인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제가 지난번 수업 때 말씀드린 그린 뉴딜의 목표 세 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안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만나야 되니까 어디서 만난다? 동네에서 만난다. 그래서 언택트가 아니라 로컬 택트라는 말을 제 신조어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네에서 안전하게 만나면서 일상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공공기관이 벌써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평생학습관도 문 닫았잖아요. 복지관 문 닫고, 경로당 문 닫고, 도서관 문 닫고, 다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옥내, 옥외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인프라예요. 재난 시대를 버텨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공간만 만들면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로컬 뉴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로컬 뉴딜은 목표가 뭐죠? 로컬 회복력이에요.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만나면서 일상을 그런 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힘, 이거를 회복력, 리질리언스라는 영어를 쓴다 그랬죠? 회복력, 로컬 회복력을 계속 구축하고 강하게 만드는 게 재난사회를 이겨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로컬 뉴딜은 로컬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 로컬 뉴딜은 그린 뉴딜을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는 실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린 뉴딜의 목표에 부합해야 되겠죠. 이 로컬 뉴딜은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계획이 담겨 있어야 되고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되고 가장 안전망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로컬 뉴딜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로컬 뉴딜의 많은 정책과 사업과 활동들은 어디서 한다? 네, 동네마다 다 있는 주민들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된다. 주민자치회는 동네 유지들의 친목계였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동네 주민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회복력들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민 조직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로컬 뉴딜의 정책을 해야 된다. 로컬 뉴딜의 거점은 바로 주민자치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주민들, 세대와 성별과 형편과 처지가 대단히 다양한 몇만 명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쳐서 로컬 뉴딜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죠. 그런 민주주의를 일어나기 위한 공론장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공론장의 수단들이 뭐예요, 여러분? 분과위원회고요, 주민총회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로컬 뉴딜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견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직접 참여하고 그 일 참여 속에서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동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정리하면 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공론장의 체계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생기는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 내지는 지역순환경제가 동네 단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작동하는 것, 이게 여러분 로컬 뉴딜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광명자치대학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 광명자치대학이 궁극적으로 동네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제가 덧붙여 보겠는데요. 일자리 얘기를 조금 더 밀고 가볼게요. 제가 계속 일거리라는 얘기를 계속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로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이제 일자리만이 아니라 일거리로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일자리일까요?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은 요새 쉽지가 않아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주 5일 9시에서 6시까지 9 to 6 이렇게 일하는 일자리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뭐 이런 일자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많이 만들기 어려워요. 많이 만들려면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돼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일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쓰면은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만 할 수 있어. 그것도 애들 학교 보내고 10시 이후에 둘째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3시까지만 일할 거야.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한 5시간 정도는 내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하면 좋겠어. 어르신들은 주 5일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도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한 3시간 정도 내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몸을 많이 쓰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정도를 하면 좋겠고, 많은 돈 바라지 않아. 한 30만 원 정도만 내가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고 해도 내 삶이 많이 윤택해질 것 같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일거리로 개념을 확장해서 봐야 된다. 로컬에서 만드는 일자리는요. 두 번째, 여러분 AI 얘기하고 IT 얘기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에서도 AI가 되게 중심적인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AI, IT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일손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게 이쪽 아닐까요? 일자리가 늘어도요, 라벨링 한다든지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컴퓨터가 일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재료를 다듬는 약간은 허접한 노동이라고 얘기하죠. 인형 눈알 붙이기, 봉투 붙이기, 이런 일자리는 좀 생겨도요, 제대로 된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가 않고 컴퓨터가 대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는 로봇 컴퓨터가 다 일하면은 사람이 20시간 일하던 거를 10시간으로 일을 줄여도 나머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긴 노동, 장시간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이런 유토피아를 기대하면서 AI와 IT 쪽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 일을 로봇가 대신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20시간 일하던 거를 10시간만 일해도 수익이 줄어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0시간 일하다가 10시간으로 줄면은 대신 로봇가 일하고 그러면 수익과 월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반토막 나거나 그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나마도 불안해져요.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될지 간당간당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유령노동이라 그래요. 로봇과 컴퓨터를 도와주는 정도의 허접한 일로 불안하게 노동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단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일자리여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숫자가 많은 게 뭘까요? 돌봄이에요. 동네에서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돌봄이에요.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사람이 사람을 챙기면서 지역사회가 그런 대로 회복력을 갖고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동네에서 벌어지는 돌봄은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이 딱 구분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돌봄을 받기만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들도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어르신들은 누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비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로 호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수혜자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미래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설령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존재와 통합된 존재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상호 돌봄의 관계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호 관계는 내가 줬으니까 얼마 받을 거야? 내가 준 만큼 서비스 해줘야 돼? 이런 계약 관계, 쌍무적인 관계, 이런 약간은 좀 쌀쌀맞은 관계, 이런 관계를 동네에서는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주고 돈을 받는 이런 대가성 관계, 차가운 관계는 동네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심지어는
동네 전체가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돌보는 관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회 서비스, 돌봄, 노동,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에 대한 대가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무적 의미관계 대가와는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다. 왜? 우리가 동네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은 꼭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재난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기후위기의 재난이 닥칠 때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의무적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인 거예요. 꼭 노동의 대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의무로서 서로를 돌보는 돌봄 행위는 공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유지, 동네 마을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 이 광명이 유지가 되고, 광명이 유지가 돼야 경기도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우리 국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 인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돌보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람은 물질로 치환이 될 때 가장 좋겠죠? 여러분, 물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공적 인정이 사회적 인정으로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당연시 여겨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익이 생기고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수익이 생기니까 노동의 대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인정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이 지역을 돌보고 서로 챙기는 사회적 돌봄 과정에 투입이 된다면 그 활동들은 보람도 있지만 물질로 공적 인정이 되는 사회적 인정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돌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이건 뭐죠? 그 로컬 뉴딜의 예시를 제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숲세권, 5개 공원 등의 사람들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가까운데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얼굴도 보고 말도 건네고 몸도 풀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져야 돼요. 요새 공원들 많이 가시죠? 날도 좋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 체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체계와 협업하는 마을 돌봄망이 짜져야 돼요. 동네마다. 이건 다 주민이 참여해서 방역도 하고 보건도 지원하고 복지도 하고 생활 지원도 하고, 그래서 방역, 보건, 복지, 일상 지원이 다 통합된 개념의 로컬 마을 돌봄망을 짜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챙기는 거요. 아이들 학교 못 가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학교를 못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쁜 가방도 사놨는데 메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못 깨우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간다 그래요. 심각해요. 중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기회에 학교 안 가는 거 잘 됐다.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사교육 프로그램을 짜야지. 이런 집 아이들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참견하지 않는 집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 격차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지 많이 걱정이 돼요. 전문가들도 바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원격 수업 때문에 벌어지는 교육 격차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한꺼번에 보내는 거 겁나고 집안에 가둬두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동네에서 풀어놓고 아이들 챙겨야 된다 그랬죠. 동네에서 아이들 챙겨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잔소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재밌게 운영하면서 이게 다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학교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석탄, 석유, 탄소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조금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해서 이게 다 연결되어서 발전소 건물은 짓지 않았지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전기 연결망으로 전체가 동네가 하나가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상발전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상발전소를 동네 단위로 로컬에서 만드는 것. 집 수리, 집 관리, 또 그린 리모델링. 집도 친환경적으로 다 수리해야 돼요. 탄소를 줄이면서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 수리해야 돼요. 20, 30년 된 집들이 많아요. 이거 다 개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집수리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왜? 대기업들은 이런 거 참여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동네 건설 노동자들, 설비업자들,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마을 맥가이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이런 분들을 마을마다 관리소를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과 연결해서 집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안전한 주거복지를 이루고 또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그린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죠. 이런 일들을 마을관리소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면 이 마을관리소에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또 폐기물, 쓰레기 버려서 묻거나 태우는 거 이제 안 돼요. 지구가 포화 상태라 그랬죠? 안 버려요. 안 버리면 집에 쌓아둔다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버리되 묻고 태우지 않으려면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계속 순환적으로 다시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원 순환의 시대로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동네마다 분리배출, 분리수거, 분리처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을 동네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특히 도시에서는 자동차에서 이 탄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경유를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는 다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전거가 편리해야 돼요. 자전거 도로가 제일 문제는 뭐예요? 단절성이에요.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딱 타면은 가고 싶은 곳을 편리하게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이 편안하도록 보행 친화적인 자전거 친화적인 도로를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를 안 타고도 편리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 필요하게 자동차를 타야 된다면 대중교통. 그 대중교통은 전기로 가야 되겠죠. 지하철이 이미 있죠. 지하철 아니면은 전기 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는 도심에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심만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라는 자전거 제도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게 다 동네마다 모세혈관처럼 다 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자, 제가 한 8가지 정도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상을 살면서 같이 토론해 보면은 여기서 또 다양한 것들이 파생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로컬 뉴딜의 주제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탄소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식의 로컬 뉴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힘있게 펼쳐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이걸 영어로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뉴 노멀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동네, 마을, 지역사회, 로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앞으로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일상적이고 장기화된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후 위기가 닥친다면 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컬에서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 회복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로컬 뉴딜이라고 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네 단위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1시간 넘게 한 거 제가 압축을 했는데 다시 기억이 좀 돌아오시나요? 예, 이 기억을 지금 잘 담고 오늘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로컬 뉴딜을 동네에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로컬자가 들어가네요. 랩. 이건 실험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연구소, 실험실 이런 뜻의 영어의 단어인데요. 동네에서 실험하거나 뭔가 좀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이시죠? 다이아몬드가 2개 있어서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쓰는데 크게 1단계, 4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실천 모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견이네요. 뭘 발견할까요? 네, 우리 동네에 진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뭐지?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견을 내놓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네, 진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급한 게 많지만 살기 바빠서 이 자리에 못 오는 분들의 생각과 필요를 여러분들이 잘 수거하고 조직해서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겠죠? 예, 다양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들을 잘 수집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려져 있죠? 넓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주로 어떤 방법을 쓸까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살기 어때? 뭐가 제일 문제야? 이런 거 해보니까 어땠어? 이런 게 문제였어? 이런 거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요. 골고루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골고루 잘 듣는 거. 우리 동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으면 좋겠죠. 다 못 들어도 꼭 빠지지 않도록 대표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대표를 고를 때 어떤 방법을 쓰죠? 연령별로. 아이들의 생각, 어르신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남녀 달라요. 또 사는 형편 따라 달라요. 또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느끼는 생활의 고충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표본 설계한다 그래요. 표본. 예. 2만 명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을 하면 한 20명 정도의 의견을 들으면 그런 대로 2만 명의 의견을 다 대표할 수 있다.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예. 이런 객관식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1대1 인터뷰 내지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발견을 합니다. 이게 발견을 하면은요, 보통요, 100몇십 가지가 나오기도 해요. 한 동에서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그럼 그 150가지를 다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막 중복되기도 하고요, 다 이렇게 중첩되기도 하고요. 예. 이거를 압축해야 돼요. 압축하는 게 뭐예요? 오므라뜨리는 거죠?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정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 정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다양한 문제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뭘지 시급성을 가려내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급한 게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다수가 이 문제를 바라고 있는가?
가장 다수가 바라고 있는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해결될 여건이 조성되는 거.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해결하면은 다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의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를 압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두 가지로 압축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 문제에 집중해 본다.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 해법도 생기게 되고요. 이걸 해보니까 다음에는 한 두세 개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접근해도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몇 가지 문제로 압축하는 정의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문제를 정의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해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발전이에요. 예.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이러한 역량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 협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예.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을 가진 사람들끼리 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버넌스 시스템. 협업의 체계를 어떻게 짜야 이 자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협업할 수 있을까? 거버넌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과 물론 그 자원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 물적 자원에는 뭐가 있죠? 행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비, 보조금 이런 재정 자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우리는 자원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원조사는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명학 학습하셨죠? 그 광명학을 통해서 광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이 뭐가 있느냐? 예, 이런 것들과 함께 결부되어서 자원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지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활동가들, 지역사회 NGO 단체들, 복지기관들 이런 조직된 주체들이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잘 짜면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할지를 시뮬레이션 검증해 보는 거예요. 검증. 왜? 이 해법을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네? 예전에 이게 답답했는데 이게 조금 나아졌어. 개선이 됐어. 효능감을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되고 이 자원을 통해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검증해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걸 다 거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그래서 로컬랩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솔루션 개발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광명자치대학을 졸업하고 동네로 돌아가서 지역사회로 가서 활동할 때 이 모형을 가지고 움직이실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시에서 나오는 공모사업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거 받아가지고 1년 안에 막 계획대로 막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보고서 쓰고 사실 돈이 빨리 나와요. 5, 6월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벌써 10월 달부터 쓰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로컬 뉴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 또 행정이 여러분들 돕는 방식, 공모사업 방식은 이제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양한 주체, 다양한 자원이 융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재난 시대에 지역의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로컬 뉴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뉴딜은 로컬 랩이라고 하는 사업 방식과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2학기 수업 때 각 학과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맛배기 정도로만 소개를 하는 걸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로컬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천의 방법론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그걸 저는 로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써봤어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과 같은 지역 활동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활동가들에게는 어떠한 역량,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3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연구자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자라는 게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술적인 잘 알아듣기도 힘든 어려운 말을 나열하는 이런 논문을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 연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연구자는 뭐죠? 현장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현장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즉 현장에서 살면서 현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실천 활동을 하는 사람, 실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뭐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현장 연구자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나깨나 동네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은 이거 왜 반대하지? 도움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공무원들은 맨날 실적 타령하는데 똑같은 돈 주면서 저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되는데? 근데 공무원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말 안 들어. 자기들도 상관한테 지시받은 게 있어서 또 성과가 표가 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공무원들도 성과를 조금 보여줘서 그들도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면 공무원들도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맨날 이런 거 연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현장 연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연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해 보면은 데이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요, 관계 자료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라는 건 뭐예요? 이 지역 사회는 인구가 몇 명이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정부의 주요 정책은 어떤 게 있고,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딱 정리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항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관계 자료예요. 관계 자료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정보예요. 기관들에 대한 정보예요. 조직들에 대한 정보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잘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하면은 협업이 잘 되겠네. 이 사람들은 능력은 좋은데 부닥치면 맨날 싸움만 해. 지금은 만나게 하면 좀 곤란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학자가 알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알겠어요? 몰라요. 동네에 살면서 동네에서 애정을 가지고 동네에서 매일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자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자료가 없으면은요,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멋있는 정책 그림은 누구나 다 그려요. 이거 실행하려면 이 자료가 백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작전도 나오고요, 실현 가능한 실천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사업과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질 수 있다?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책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자 마인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계속 구축하고 연결하고 여기로부터 새로운 개선책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토론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은 훈련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료를 보는 방법도 익히셔야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치대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는 기회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조직자예요. 로컬 뉴딜은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주민들은 절대 못해요. 협업해야 돼요. 그리고 협업하는 숫자가 서너 명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은 일이 성공하려면은 3, 40명, 3, 400명까지는 한 동에서 가야 그래도 덩어리가 되어서 행정도 뭐가 좀 되겠는데 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뭉쳐야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뭐가 되겠는데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민을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 조직한다는 게 뭘까요?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 나도 알아. 이게 아니고요. 함께 해볼까? 그래, 내가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번 회의에 참석할게. 이런 마음을 내도록 초대하고, 초대해서 왔을 때 환대하고, 환대해서 일을 해보니까 보람을 느끼도록 계속 도와주고 배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조직자예요. 조직자는요, 자기가 너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너무 내세우면은요, 조직이 안 돼요. 네가 해라. 또 당신 똑똑하네. 네가 말했으니 네가 책임져. 나는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지 뭐. 네가 하도 설치니까 아이고 내가 끼기도 좀 그렇고. 이 순간 조직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되던 조직을 깨먹어요. 그래서 조직자는 스며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읽으면서 한 발 한 발 협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근데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퍼실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퍼실은 제가 퍼실리테이션의 준말이에요. 요새 촉진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여러 명이 모이면 원탁회의 한다 그러면 막 포스트잇도 나누고 얘기를 순서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질문 던져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퍼실이라 그러죠. 퍼실은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말문을 트이게 하는 데는 대단히 필요한 역할이에요. 하지만 퍼실로 말문을 열었다고 조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춘 것뿐이에요. 퍼실로 조직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조직이에요. 그래서 퍼실에서 더 나아간 조직이 되어야 하고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로컬리스트, 지역 활동가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끝으로는 정책 설계자예요. 로컬 뉴딜은 다양한 자원,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에는요, 공무원들도 있고요, 복지관들도 있고요, 아니면 NGO 단체들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요, 그냥 개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을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정부 정책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광명시의 정책도 있고, 경기도 정책도 있고, 국가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두루두루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정책, 한 부분에 정통하지 않아도 돼요. 뭐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겠는데, 이러한 게 좀 섞여야 일이 되겠는데, 이런 거를 두루두루 보고 있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의 반대말, 제너럴리스트라 그래요. 특정한 부분의 전문성보다는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 두루두루 넓게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제너럴리스트라 그래요. 지역활동가들은요, 제너럴리스트의 자질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잘 초대해서 융합적으로 잘 협력하도록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융합된 로컬 뉴딜의 정책을 우리 동네에 맞는 정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 정책 설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컬리스트, 여러분과 같은 지역 활동가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에요. 어떠세요? 할만 하시겠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납니다. 하지만 다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게 강해요. 이건 강한데 이게 안 돼요. 이건 강한데 이게 안 돼요. 또 이건 강한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역량이 다 편차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세 가지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의 강점이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 이게 강한 사람, 이게 강한 사람이 셋이 협동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능력에 조금 장점이 있을까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더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 잘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과 팀을 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체를 구축할 때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각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의 지역활동가, 세 사람의 로컬리스트가 뭉치면 로컬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로컬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세 사람이면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명자치대학을 졸업하고 이 세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어쩌면 2학기 기간 중에 이 세 사람을 짝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이분들과 함께 곧바로 로컬랩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역활동가의 자질, 또 역량, 역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속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역량 이전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태도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조직가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직가라는 거는 형편과 처지와 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끌어들여서 협업하게 하는 조직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되려면 기본적인 소통과 관계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씩 떠오르는 그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진상이라고 불러요. 저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하지만 또 진상일수록 꿋꿋해요. 근데 막상 진상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다고요? 멀쩡하더니가 진상질을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진상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진상은 너 하나로 족하다. 그냥 어디 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가 진상 노릇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가 그래도 멀쩡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진상 사라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진상 사라지면 멀쩡한 사람 진상 돼요. 진상 한 사람이면 족한 거거든요. 그 진상을 잘 모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세 사람 정도는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각도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딱 한 사람하고만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한 사람이 마음 맞는 사람입니까? 뜻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뜻 맞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네, 마음속으로 이걸 다 같이 봤으면 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뜻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은요, 진짜 출발이 좋아요. 의기투합이 딱 되잖아. 이거 하고 싶다고.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진짜 몇 년째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이거는 딱 이 방식이 필요한데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 진짜 어쩌면 나랑 생각이 이렇게 똑같아? 와, 놀라워. 우리 둘이 하면 다 될 것 같아. 진짜 의기투합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는요, 근데 네가 생각한 뜻이 이런 거였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아니구나라고 확인하는데 얼마 걸려요? 3일도 안 걸려요. 3일도. 뜻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시간 그 관계는 깨져요. 뜻으로 시작한 관계는 뜻이 아니라고 확인됐을 때 바로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대단히 취약해요. 근데 여러분,
뜻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네, 말로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말로요,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대부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언어적 소통이 주는 전달력이 대단히 낮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했던 활동도 보고요. 같이 활동을 해봐야 그 사람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뜻이 맞는다고 흥분할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함께 계속 지내봐야 돼요. 활동을 해봐야 돼요. 근데 뜻이 안 맞아도 일정 시간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본 뜻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맞는 관계는요, 뜻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맞으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지만 난 네가 좋아. 너의 열정을 나는 믿거든. 내가 좀 접으면 되지 뭐, 내 생각은. 예. 이런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뜻이 안 맞아도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를 지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뜻을 알아차려요. 그 사람의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은 이런 뜻이지,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결국 뜻까지 맞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여러분이 함께 섞여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 맞는 사람을 먼저 고르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유형이 나뉘어요. 옳고 그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죠. 그리고요, 판단을 해야 돼요. 결론을 봐야 돼요.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딱 무잘르듯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또 맞는 거야. 세상 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는 위치에 따라 또 처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판단하려고 들 때 갈등이 발생해요. 갈등이.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을 하려면 최적의 길을 가려낼 수 있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하소연, 공감에 익숙하고요, 무조건 동행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힘들면 그냥 막 가슴이 아파요. 그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과 뭔가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해법은 없지만, 우산을 갖다 줄 수는 없지만 그냥 같이 비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일하고 싶으세요? 이런 분과 일하고 싶으세요? 이런 분과 일하고 싶으세요? 대답이 조금 어렵죠?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이런 유형이세요? 이런 유형이세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유형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그 모임에 많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런 모드를 취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많은, 무슨 회의가 결론도 안 나고 맨날 수다 떨듯이 같이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럴 때는 뭔가 판단하고 옳고 기름, 길찾기의 발언을 좀 더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강하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점은 조금 민감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해법 없이 수다만 떠는 것 같아서 이거는 관계를 깨트리지는 않아요. 네,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요, 관계를 쉽게 쨍하고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사람들이 무척 답답해요. 아, 이 뻔한 걸 왜 모르지? 왜 모르지? 자꾸 설득하려고 들어요.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판단을. 그리고 그게 안 먹히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떠나요. 네 때문이야. 아니면은요, 아, 내가 설득력이 없는 건가? 자기 탓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자기 탓에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이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동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야 거기서 답이 나와요. 관계가 생겨야 협업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이분들은 관계를 깨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해요. 힘들어서 나가려는 사람하고도 공감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잘 못하는 분들, 이런 성향을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줄이지 못하는 분들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분이 있거나 내가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꼭 제가 우리 같은 동료고 우리 식구니까 조금 얘기하기 까다로운 얘기지만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통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 소통, 이건 뭐예요? 그냥 회의예요. 회의. 공식적 소통이 있고 이건 뭐예요? 비공식? 뒤풀이 수다 떠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 네.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소통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꼭 뒤풀이 가야 돼요. 왜?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세세한 얘기, 짜잘한 얘기, 안 중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다 자제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게 돼요. 그러면 놓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복잡성, 다양성, 우연성 이런 걸 놓치게 돼요. 그럼 풍부함이 없어져요. 앙상한 결론만 남기가 쉬워요. 그래서 편안하게 비공식적으로 짜잘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점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얘기가 결론이 안 나고 쫌매지지가 않아요. 특히 역할 분담할 때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단상의 공론, 단아의 공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꼭 뒤풀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소통은 회의록을 남기는 게 좋다. 특히 주민자치위에서는 회의록 남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여한 사람들도요, 다 합의 봤잖아요. 돌아가면 어떤 줄 알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합의 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회의에 모든 사람들조차도요, 그 갈등이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남기고 그 회의록을 꼭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거, 공식적 소통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치회에서 꼭 회의록 작성하시고 꼭 톡방이나 밴드에 올려놓으세요. 참여 안 했더라도 항상 들여다볼 수 있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만 하고 가지 마시고 뒤풀이 하세요. 물론 아이들이 어린 그런 주민들은 뒤풀이 못하고 직장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회의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회의를 꼭 남기셔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려해 주시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꼭 비공식 소통으로. 그게 안 되면 따로라도 만나서 그날 회의할 때 자네 별 말이 없대. 그리고 다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얘기하면은 흐름을 망칠까 봐 참은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해봐. 리더는 이런 걸 물어주는 사람이에요. 따로 그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길 가다가 물어봐 주는 거. 그래서 비공식 소통은 꼭 뒤풀이 안 가더라도 따로 챙겨야 됩니다. 이런 게요, 여러분. 동네에서 일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분이 리더가 되고, 이런 걸 잘하는 분이 로컬리스트, 지역 활동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활동가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로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계와 태도와 소통의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을 가로막는 병들이 있습니다. 좀 활동을 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뭐가 조금 나아지고 있나?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돈이 생겨,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뭐 하나 나는 거 없는데, 동네 애들 챙긴다고 우리 애들은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와요. 이런 걸 사춘기 왔다 그래요. 동네 한 3, 4년 일하면 그런 사춘기가 꼭 와요. 좀 일찍 오는 분도 있고 좀 더디 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이 광명자치대학은 모집 공고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사춘기가 온 분들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죠. 고민이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민을 넘어야 돼요. 그래, 그 고민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힘들어도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를 이겨내시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능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구나, 효능감이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을 가로막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이 고집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집, 경험주의 고집. 경험주의 고집이 뭡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떼 아시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친절하게 강요하거나 조금 설득력 있게 강요하거나 뭐 우악스럽게 강요하거나, 어쨌건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장이 없어요.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로 급변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이 넓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게 다 다른데, 그래서 자기 경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그거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주의 고집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성장이 없다. 두 번째, 관념주의 고집이에요. 네, 경험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다 판단하려고 해요. 그림. 그림이 어긋나면 다 틀렸다 그래요. 그리고요, 거기에 다 우겨 넣어요. 자기가 세운 계획에 다 우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일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틀을 잡고 방향이 뭔가 완벽하게 정리된 듯하니까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하게 길 보이지 않아요. 항상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계획을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길찾기. 그런 게 바로 복잡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의 원리예요. 그래서 관념주의 고집은 이것도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들도 힘들게 하지만 우선 자기가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여러분은 어떤 고집이 있으세요? 없다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있는데 좀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이게 강한 사람, 두 가지 다 강한 사람. 아유, 골치 아파요. 네. 여러분은 어떤 고집이 있는지, 그 고집이 강한지 약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집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돌아볼 경험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은 필수예요. 뭔가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재료가. 그래서 이 학교는 새내기는 제가 사절이에요. 사춘기가 온 사람. 뭔가 해본 사람.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힘들구나. 내 맘 같지 않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 학교의 입학 조건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건 이유인 겁니다. 이거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인데 이 안목이라는 건 뭐예요? 내다보는 건데 내다보는 거는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안목은. 근데 성찰이라는 건 뭘까요? 나와의 대화예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래야 됐어. 아,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런 표현보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좋았지 않아? 아니야, 이때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이 씌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공무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저 때는 내가 마을 활동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잘 몰랐는데 사회적 경제 활동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면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깔아줬어야 되는데 그 내가 자리를 뺏길까 봐 내가 연연했던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을 해야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야 내다볼 수 있어요. 내다볼 수 있어야 고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집을 이겨내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해야 로컬리스트, 유능한 지역 활동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찰을 훈련해야 되겠죠. 나와의 대화. 어떻게 훈련될까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타인과의 대화의 상황과 분위기와 능력을 자기 안으로 쑥 끌어들이면 그게 성찰이 돼요.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내면화의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아가 생기는 거는 엄마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타인과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내면화될 때 자기와의 대화인 성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타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타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워요. 왜 그래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다투는데 왜 그래요?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듣기가 무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 거는 게 중요해요. 네. 말 거는 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서 그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능동적으로 나와의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말을 거는 거. 뭐 더 중요하게는 뻘쭘하면 말 못 걸잖아요. 편안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질 수 있는 편안하고 친한 관계가 되어야 말 걸기가 원활해요. 말을 써먹써먹 편하게 걸 수 있어야 대화가 이어져요. 첫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걸 말 걸기라고 그러거든요. 친해져야 돼요. 쉽게 말 걸고 그 다음에는 들어야 돼요. 듣는 거는요, 여러분 히어링하고 리슨하고 다르다 그러죠. 히어링은 뭐예요? 귀만 열고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나가는지 말든지 들렸던 게. 리슨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아,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그때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 사람의 말의 맥락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듣는 거, 이걸 리슨이라고 그래요. 그런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려예요.
관심이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건성으로 듣는 거는 다 눈동자에서 보여요. 지금 내 얘기 건성으로 듣구나. 내 말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 얘기 받아치려고 지금 궁리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경험을 내 몸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훈련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관계가 편하면은 더 쉬워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뻘쭘하고 어려울 때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술 한잔 들어가면, 뒤풀이 가면 쉽게 말 걸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편하게, 친하게, 신뢰를 가지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그게 마을이고, 그게 조직이고, 그게 활동가고, 그게 리더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챙기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다 이 말과 듣기 다 언어의 얘기를 했어요. 대화, 말. 그죠? 왜? 대화가 말이라는 건 다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바로 한다 그러죠. 말을 내뱉는 거. 대화한다 그러죠. 말을 주고받는 거. 이게 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뱉고 나면 사라져요. 네,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기억을 하려면은 기억이 잘 안 되거나 기억이 부정할 경우가 많고 다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휘발해 버려요. 대화의 중요한 수단인 언어가 말로 이루어질 때 휘발해 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왜 붙들어야 되느냐? 휘발하지 않고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을, 했던 생각을 들여다보려면은 이 말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글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날아가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요, 바뀌지 않아요. 글로 그대로 있어요.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 한.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 뱉었던 말을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글이에요. 글. 그래서 여러분, 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자치대학은 글 쓰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글 쓰는 거를 훈련하시라고 계속 아마 우리 학과장님들이 귀찮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글도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낙서와 메모를 시작하세요. 댓글 달기, 이거 열심히 하세요. 댓글 달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베이브톡, 짧은 단어로 말을 배워가듯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애들이 말문이 딱 터지잖아요. 진짜로 수다 잘 떨잖아요. 두세 살만 돼도 말이 빠른 애들은.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쉽게 있는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일상적으로 하십시오. 노트 하나씩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키워드들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막 나열해 보는 거예요. 문장이 안 돼도. 그냥 여러분, 종이 같은 데다 그냥 단어를 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키워드를 조립하는 거예요. 개조식 문장으로 짜보는 거예요. 완벽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개조식 문장으로 얼기설기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춰서 해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좀 하다 보면은요, 이제 글 쓰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게 쪼끄쓰기예요. A4 반장, A4 한 장 쓰기. 예, 이거는 이제 문장을 갖추어서 글의 흐름을 신경 쓰는 거거든요. 절대 많이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장만 열심히 써도요, 이거 몇 개월만 하면은요, 글 쓰는 거 엄청 늡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 회의 가면 이제 발제를 하셔야 되고 발표를 하실 기회가 있잖아요. 누가 발표할까 다음 주에 무조건 손 드세요. 무조건. 어딘가에 또 발제를 하려면 원고를 내야 되거든요. 지역신문에 원고를 써야 된다고요. 무조건 손 드세요. 네. 자신이 있냐고요? 자신 없어도 손 드세요. 어차피 원고는 누가 써준다? 마감이 써줘요. 네. 마감 때 되면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 잘 쓰도 못 쓰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 강제가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일을 맡는 거예요. 맡아요. 그리고 써보는 겁니다. 이거 뭐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자기와의 대화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예, 제가 지금까지 지역 활동가들의 비전, 활동, 목표, 로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 관계 능력, 소통의 방식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난관이 부닥치게 되고 좌절도 오게 되고 사춘기가 옵니다. 이걸 이겨내야 활동가로서 힘을 키우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춘기와 난관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예요. 그래야 힘이 들어도 지탱하고 버텨낼 수 있고 궁극에는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을 가로막는 이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을 또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안목, 성찰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찰의 수단은 언어이기 때문에 말과 글을 계속 성찰하고 돌아보고 강화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는 글쓰기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광명자치대학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조금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실까 싶은데 제가 한번 환기를 해볼게요. 광명자치대학의 목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 큰 리더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우리 동 주민자치회에 한 20-30명의 주민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협업하는 걸 즐거워하고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내 스스로가 보람있고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20여 명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목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20명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20명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해야 소통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경험을 자치의 철학으로 해석해서 얘기하고 글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도달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언어를 가지고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편하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리스트의 지역 연구자 이런 역할이 있었죠. 지역의 정보와 자원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원들을 확인하고 초대해서 서로 협업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책도 이해해야 되고요. 지역조사 방법론들도 연습하셔야 되고 다양한 1:1, 1:다 인터뷰 기술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자원조사와 거버넌스 구축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협력적 실천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세 사람, 연구자, 조직가, 정책가 이 세 사람을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이 어우러지는 초기 출발 멤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네에서 로컬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은 로컬 유들의 이 정책을 우리가 동네에서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계획을, 그게 바로 실천 플랜이에요. 물론 실천 플랜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요. 영원 무궁한 계획은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실천에 앞서서 지도처럼 나침판처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건 바꾸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학을 2학기에 마치면은 저 실천 플랜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시고 아마 이때 시에서 또 실천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거를 민주적으로 공유, 공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공론장을 잘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훌륭한 지역사회의 리더, 지역활동가, 로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까? 네. 어떤 리더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더로서의 덕목과 자질, 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자기 장점을 모르는 거 이거 겸손 아니에요. 네, 겸손도 지나치면 오만이에요. 자기 장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균형 있게 나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약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이 지역 활동가로서 재미나고 신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요. 또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나는 리더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나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1단계, 2단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교실에서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